한때 조조를 적벽에서 참패시키며 전장을 뒤흔든 동호의 명장. 그러나 영광의 절정에서 불과 36이라는 젊은 나이에 허무하게 세상을 떠난 남자. 도대체 누가 주유를 피를 토하게 만들었단 말인가?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짜 원인은 제갈량이었을까? 아니면 그의 아내와 얽힌 어두운 사랑의 음모였을까? 오늘 영상에서는 4가지 설을 통해 동호 전체를 뒤흔든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보겠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 수백만의 중국인들이 오랫동안 제갈량을 오해해왔는지, 그리고 어떤 설이 가장 신빙성이 높은지 알게 될 것이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도 부탁드린다. 주유, 자는 공근. 175년 후한 말의 혼란 속에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문무를 겸비한 천재로 불리며 악기 서화 전략에 모두 능한 인물이었다. 20살도 되기 전에 이미 문과 무가 모두 뛰어난 재능으로 명성을 떨칠 만큼 비범함을 보였다. 황건적의 난으로 천하가 갈라지고 영웅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주유는 안락한 길을 택하지 않았다. 그는 강동의 소패왕 손책을 따라 나서며 생사를 함께한 전우가 되었고, 둘은 동호 건국의 기틀을 함께 다졌다. 손책이 요절하며 어린 손권에게 나라를 맡겼을 때도 동호를 지탱한 핵심 인물이 바로 주유였다. 그리고 마침내 적벽대전. 압도적 병력을 앞세운 조조가 남아하던 그 순간, 동호와 촉의 운명을 가른 총사령관이 바로 주유였다. 그의 지휘 아래 강동의 하늘은 불길로 뒤덮였고 조조의 대군은 강물 속으로 산산이 무너졌다. 이 전투는 중원의 역사를 바꾼 전환점이 되었고, 주유의 이름은 영원히 전쟁사에 새겨졌다. 문에도 능의 사람을 품는 덕이 있었고, 무에서는 누구보다 냉철하고 과감했다. 강동의 장수와 백성들이 모두 그를 존경한 이유다. 하지만 운명은 늘 영웅을 시게 한다. 적벽 승리 후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주유는 갑작스런 병으로 쓰러졌고, 이루지 못한 이상을 가슴에 품은 채 36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했다. 그의 죽음은 너무나 이른 비극이었고, 그 뒤에는 수많은 설과 의혹이 따라붙었다. 제갈량과의 갈등 때문이라는 해석, 후궁과 얽힌 비밀스러운 음모,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주장까지. 오늘 우리가 파헤칠 비밀은 바로 이 지점들이다. 가설이 제갈량이 주유를 3번 분노하게 해 죽였다는 이야기. 삼국지에서 주유의 죽음은 오래도록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설이 바로 제갈량이 3번 연달아 계책을 써 주유를 분노로 몰아넣었고, 끝내 그 울분을 이기지 못해 죽었다는 이른바 삼기주유 산치조이 이야기다. 소설 삼국지연에서 극적으로 묘사되며 널리 퍼진 내용이지만 과연 이 이야기가 그대로 사실일까? 먼저 적벽대전 이후의 상황을 보자. 주유는 남군을 공략해 동호의 세력을 넓히려 했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가 전면에서 지휘하고 유비는 단순한 보조 역할에 머물러야 했다. 그러나 제갈량은 남군을 동호가 독점하게 둘 수 없었다. 그는 주유가 부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이 유비에게 선수를 치게 하여 남군을 장악하게 만들었다. 군사적 판단으로 보면 완벽했지만 주유 입장에서 이는 체면과 공을 빼앗긴 일과 다름없었다. 육체의 상처보다 전략적 패착이 그에게 더 큰 타격이었다. 두 번째 사건은 민혁이다. 주유는 손권의 여동생 손상향을 유비에게 시집 보내는 척하며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제갈량은 이를 간파했고 노숙을 통해 진심 어린 중재를 이끌어내며 동호가 오히려 손상향을 정식으로 유비에게 보내도록 만들었다. 주유의 계략은 완전히 무너졌고, 이는 그의 자존심을 또 한 번 짓밟는 결과가 되었다. 세 번째는 경구차도 계략이다. 주유는 서촉을 공격한다는 명분으로 형주를 지나가려 했지만 실제 목적은 형주를 되찾는 데 있었다. 제갈량은 이를 간파하고 역으로 함정을 파 주유군을 포위하도록 만들었다. 이때 주유는 분노를 감당하지 못해 말을 타다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 하늘이 이미 유를 낳았거늘 어찌 또 량을 낳았단 말인가? 이 탄식이 바로 삼기주유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좀 더 냉정하게 보자. 제갈량은 칼을 든 것도 독을 쓴 것도 아니다. 그는 전쟁과 정치가 뒤엉킨 삼국시대의 판도 속에서 단지 더 뛰어난 수소를 놓았을 뿐이다. 주유가 동호의 명장이었다면 제갈량도 촉한의 최고 책략가였다. 두 사람의 관계는 원한이 아니라 치열한 권력 경쟁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다. 과연 백전노장인 주유가 정말 분노 때문에 목숨을 잃을 만큼 마음이 약했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제갈량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존심과 질투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주유는 뛰어난 장수였지만 제갈량은 그보다 더 넓은 시야와
더 깊은 계산을 가진 인물이었다. 칼로 싸우는 자와 머리로 싸우는 자. 이 둘의 차이가 만들어낸 비극이 바로 삼기주유다. 결국 이 가설은 심리적 실화일 수는 있어도 살해의 증거는 아니다. 삼국시대의 정치는 냉혹했다. 이긴 자가 항상 강한 것이 아니며 진 자가 항상 약한 것도 아니다. 주유가 쓰러진 진짜 이유는 제갈량 때문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큰 재능을 가진 상대를 받아들이지 못한 그의 자존심이었다. 가설 2. 주유는 장소에게 독살당했는가? 삼국 초기의 동호는 영웅들의 기계가 넘치던 땅이었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권력 암투가 얽힌 위험한 곳이기도 했다. 적벽대전의 대승으로 주유의 명성이 하늘을 찌르던 바로 그 시기, 그의 그림자를 조용히 지켜보며 은밀하게 견제하던 존재가 있었다. 바로 주전론과 안정론 두 노선의 정면에서 주유와 충돌하던 정치가 장소였다. 주유가 야심과 결단력으로 천하의 판도를 넓히려는 불꽃 같은 인물이었다면 장소는 지금의 동호를 지키고 내실을 다지며 평화를 우선시하는 차가운 물 같은 존재였다. 두 사람은 애초에 공존하기 어려운 노선이었고 더군다나 둘 다 손권 곁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핵심 인물이었으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적벽대전 이후 주유는 공을 인정받아 더욱 중용되었고 손권의 신임도 깊어졌다. 그의 존재감은 군사적 측면을 넘어 정치적 영향력까지 확장되었고 이는 장소에게 분명한 위협으로 다가왔다. 동호의 실세가 둘일 필요는 없었다. 그리고 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장소가 선택한 길이 정면 대결이 아니라 은밀한 제거였다는 설이 전해진다. 민간 설화와 일부 고서에 따르면 주유가 전장에서 입은 부상으로 진중에서 요양할 때 장소는 치료약에 독을 섞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이 독약은 즉시 죽이는 독이 아니라 서서히 몸을 약하게 만들며 병세를 악화시키는 유형이었다. 그래서 당시 동호의 의료 수준이 낮지 않았음에도 주유의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고 결국 36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다.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이 가설은 나름의 설득력을 가진다. 당시 동호는 군권을 장악한 주유와 정권을 관리하는 장소가 사실상 양두 체제를 이루고 있었다. 이런 구조는 언제든 충돌을 불러올 수 있었고 한쪽이 너무 강해지면 다른 쪽이 생존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고대 정치에서 흔한 일이었다. 장소는 공개적으로 충돌할 성격이 아니었다. 대신 신중하고 은밀하게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식을 택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런 성향과 시대적 맥락을 보면 독살설은 충분히 현실적인 선택지다. 만약 주유가 계속 살아있었다면 그는 손권의 절대적 신뢰 속에서 군사력과 정치력 모두를 손에 넣을 가능성이 있었다. 장소가 이를 위협으로 느꼈다면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추측 역시 과장이 아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명확한 증거 없이 전해 내려온 이야기일 뿐이다. 고대의 공식 사서는 왕조와 권력층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 이런 내부 암투를 기록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주전파와 주화파의 충돌이라는 동호 내부의 정치 현실을 고려하면 이 갈등이 극단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주유의 죽음은 외부의 적에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같은 조정 안의 음모에 희생된 비극이었다. 칼날도 전쟁도 아니었다. 그를 쓰러뜨린 것은 권력의 그늘 속에서 움직이는 조용한 한 번의 독약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또 하나의 진실을 말해준다. 전장을 누비는 영웅은 쉽게 죽지 않지만 조정의 암투 앞에서는 누구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 만약 주유가 장소에게 당했다면 그것은 그의 패배가 아니라 권력의 소용돌이에 서 있었던 영웅이 피할 수 없었던 숙명이었다. 세 번째 가설. 주유는 소규와 조응에게 배신당했는가? 세 번째 가설은 많은 이들이 단순한 민간 설화로 치부하지만 내용을 차분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섬뜩할 만큼 그럴듯한 논리를 품고 있다. 주유가 사랑이라는 이름의 비극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등을 찔렸다는 이야기다. 소교는 주유의 인생을 비추던 고요한 달빛 같은 존재였다. 두 규수자매가 손책과 주유에게 각각 시집가며 만들어낸 영웅과 미인의 전설은 동호에서 오랜 세월 회자되었다. 그러나 아름다움은 언제나 시련을 동반했다. 전쟁으로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자 부부의 정은 서서히 식어갔고 그 틈새 주유의 측근이던 젊은 무장 조훈, 전바이 등장했다. 그가 소교를 자주 찾아가 안부를 전하던 시간은 어느새 금기를 넘는 위험한 감정으로 변해갔다고 한다. 서초건정 이후 주유가 중병에 걸리자 손권은 소교를 남편 곁으로 보내 돌보게 했다. 하지만 병든 남편 앞에서 보여야 할 슬픔 대신
소교의 눈빛에는 다른 남자를 향한 미련이 어렸다. 풍문에 따르면 소교와 조응은 결국 끔찍한 음모를 꾸몄다. 주유를 죽은 것처럼 꾸미고 모든 책임을 제갈량에게 돌린 뒤 둘이서 새 인생을 도모하려 한 것이다. 그들은 관을 준비해 주유를 눕히고 숨을 쉴 수 있도록 작은 구멍을 뚫어 놓은 채 주유가 병사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완벽해 보이는 계략이었다. 그러나 조문하러 온 제갈량이 관 아래의 숨구멍을 발견하고 즉시 의심을 품었다. 복병일 가능성을 떠올린 그는 조은을 불러 급히 빠져나갔고 계략은 한순간에 무너져버렸다. 계획이 실패하자 소규는 다급히 구멍을 밀랍으로 막아버렸고 결국 주유는 관 속에서 숨이 막혀 진짜 죽음을 맞이했다고 전해진다. 칼끝도 병도 아닌 가장 믿었던 아내의 배신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점이야말로 이 이야기가 주는 가장 큰 충격이다. 물론 이 가설은 정사정 씨의 단 한 줄도 등장하지 않는 전설적 이야기에 가깝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오래도록 전해진 이유는 단순한 자극성이 아니다. 고대 사람들이 늘 강조하던 교훈, 가장 큰 화는 성문 밖의 적이 아니라 너의 곁에 있는 사람에게서 온다. 는 진실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전설에 단 1%의 진실이라도 있다면 주유의 죽음은 한 명장의 최후를 넘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일깨워주는 비극이다. 수많은 전장을 승리로 이끌던 주유였지만 정작 가장 안전해야 할 집안에서 무너지고 말았다. 이보다 더 처절한 영웅의 비극이 또 있을까? 네 번째 가설, 주유는 전장의 상처로 생을 마감했다. 수많은 소문과 음모론, 질투와 사랑 이야기가 얽힌 가운데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가설이 있다. 주유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해를 당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전쟁터가 남긴 상처를 이겨내지 못해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다. 이 가설은 민간 설화가 아니라 여러 사서에서 공통적으로 기록된 사실에 가깝다. 동호의 명장 주유는 결국 칼과 화살이 지배하는 전장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맞이한 것이다. 건한 15년 서기 210년 주유는 서촉을 공격하라는 명을 받고 출정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조조의 핵심 장수 조인처른과 맞닥뜨렸다. 전황이 급박해지자 주유는 직접 기병을 이끌고 전선으로 뛰어들었고 그때 오른팔에 깊숙이 박히는 중상을 입는다. 피는 멈추지 않았고 통증은 그의 정신마저 흐릿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잔혹한 것은 시간이었다. 조이는 주유의 부상을 알아채고 곧바로 다시 도발을 걸어왔다. 전의를 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주유는 상처를 움켜쥔 채 또다시 말 위에 올라 군을 지휘해야 했다. 동호 군사들에게 그는 살아있는 전쟁의 신처럼 보였지만 갑옷 아래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상흔은 낫지 않았고 무리한 출전이 이어지면서 그의 건강은 무너졌다. 결국 장강으로 돌아온 후에도 회복되지 못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남군 태수와 천장군이라는 영예로운 관직을 지닌 상태에서 조용히 생을 마쳤다. 병세가 위중해지자 손권은 직접 병상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공근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나는 존재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는 국장에 준하는 장례를 명하고 스스로 상복을 입어 주유를 배웅했다. 이는 형식이 아니라 한 시대의 영웅을 잃은 군주의 진심 어린 애도였다. 고대의 시각에서 보면 이 가설이야말로 가장 공정하고 가장 합당한 결론에 가깝다. 평생을 전쟁 속에서 살아온 장수가 전장에서 얻은 상처로 죽음을 맞는 것. 이는 음모도 배신도 아닌 운명에 가까운 결말이었다. 역사가 시간이 지나며 수많은 이야기를 덧칠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주유는 동호가 낳은 진정한 걸출한 명장이었고 그의 죽음은 전장에 몸을 던진 자의 마지막 충성, 마지막 희생이었다. 그가 겪은 가장 큰 비극은 배신이 아니라 너무 일찍 끝나버린 비범한 생애 그 자체였던 것이다. 네 가지 가설을 모두 지나오며 제갈량의 책략설, 장소의 음모설, 소교를 둘러싼 비극적 애정설, 그리고 전장의 상처설. 우리는 단지 죽음의 이유를 넘어서 삼국시대라는 격동기의 인간 군상을 다시 들여다보게 된다. 그 시대의 인물들은 칼과 창의 위협뿐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정치, 그리고 운명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갔다. 그렇기에 소설의 장식을 걷어내고 후대의 시선으로 가장 설득력 있는 결론을 고른다면 네 번째 가설 전장에서 입은 치명상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완전한 답이라 할 수 있다. 전장을 호령하던 주유가 고작 몇 마디 말로 꺾였을 리 없다. 풍운을 헤쳐온 대도독이 주변의 관계를 알아채지 못했을 리도 없다. 온 생애를 나라와 대의를 위해 바친 그가 애정과 욕망 때문에 무너졌다는 주장 역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주유가 죽어야 한다면 그가 있어야 할 곳 피와 모래바람이 뒤섞인 전장 한복판에서 죽는 것이 가장 주유다운 결말이다. 악착같이 버텨온 상처, 멈추지 않는 싸움,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를 위해 몸을 던진 의지. 그 모든 것이 모여야만 그의 죽음은 비로소 한 시대 영웅의 최후로서 완성된다. 하지만 나머지 가설들 또한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그 속에는 시대를 살아간 인간의 복잡한 마음, 권력의 어두운 이면, 그리고 영웅이라 해도 피하지 못하는 사랑과 질투의 비극이 담겨 있다. 이 다양한 해석들이 모여 우리는 주유를 더 이상 영웅의 조각상처럼 바라보지 않게 된다. 그는 기쁨과 아픔, 공과과 사랑과 원한, 그리고 해명되지 못한 억울함까지 지닌 살아있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주유의 죽음은 단지 한 인물의 종말이 아니다. 오히려 끝없는 질문의 시작이다. 영웅의 죽음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그 영웅이 후대에게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영상의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치 있는 점을 느끼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역사를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숨겨진 영웅들의 진짜 이야기를 함께 파헤치고 싶다면 구독을 잊지 마세요.